오늘 그 발제를 뭐 발표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한 발제 성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제는 제목은 가상융합 기술 기반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긴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상융합 기술이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XR 기반의 어떤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되어 오다가 작년 말 금년 초부터 메타버스라는 또 이게 이슈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 전반적으로 지금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 가상융합 기술하고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혹은 이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오버뷰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발제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디테일한 인더스트리의 적용 사례에 대한 디테일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이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소개 정도를 드리고 제가 발표한 이후에 아마 발표하신 이제 정영수 교수님이 특히 이제 그 인더스트리의 딥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좀 다음 세션을 그런 형태로 이제 또 말씀해 주실 텐데 저는 좀 전반적인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는 뭐 인트로덕션 이게 메타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슈를 잠깐 다룬 다음에 어, 지금 2021년에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실제로 접해보고 있고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쭉쭉 짚어본 다음에 B2B 분야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B2B 분과이기 때문에 B2B 분야에서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 기업들은 그 B2B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상융합 기술과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약간은 좀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나 해외의 어떤 그 동향이 과연 이런 기술적인 부분하고 메타버스라는 서비스 플랫폼하고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좀 토론할 저도 좀 궁금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몇 가지만 짚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15년 정도 전부터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일단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오래된 용어입니다. 15년 정도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기 뭐 어떤 분이 여기 이제 선행연구 정리한 부분들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에 이미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어, 이 연구를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화한 그런 사례들도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제목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 실제 비즈니스 사례도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메타버스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서비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최근에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이제 그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제페토 서비스나 SKT에서 최근에 이름을 바꿔서 런칭한 이프렌드나 혹은 로블록스나 이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메타버스의 영역이 사실 이제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에 대한 부분으로 중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원조는 로블록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이다. 다다월즈라고 하는 게 여기 99년에 그 저 광운대 교수님, 이 건축가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유진 교수님이 이분이 99년에 이 다다월즈라고 하는 것을 PC 기반으로 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실제로 여기 이제 3차원 채팅 프로그램을 여기다 놓고 이분이 이제 건축가 교수님이어서 이런 실제 입체 건축물들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아바타들이 움직이면서 약간은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에 비하면 뭐 월등하게 떨어지는 거지만
실제로 이런 아바타들이 움직이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런 우리가 보통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개념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이런 가상세계 서비스를 99년에 시작을 했던 거죠. 굉장히 빨랐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랐고 이 뒤에 나오는 세컨드 라이프가 2003년 정도에 런칭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컨드 라이프는 이걸 보고 벤치마크 한 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다다월즈가 워낙 신기하니까 CNN의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이 다다월즈 런칭해서 서비스가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싸이월드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한국이 시작은 굉장히 빨리 잘하는데 이걸 상업화하고 글로벌라이즈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역량 부분이 준비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이제 많아서 결국은 다다월즈는 지금은 우리가 잊혀진 그런 서비스가 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초기에 400개 점포를 분양해서 이게 삼성증권 여기 그림에 보이시면 삼성증권 같은 데도 여기 입점해 있었고 뭐 한양대 병원도 있었고요. 뭐 경찰서 파출소 같은 것도 공공기관도 여기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자체가 여기가 이제 99년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IMF 시기 직후에 한국이 이제 PC방 붐이 일어나고 IT에 대한 어떤 투자나 관심들이 굉장히 늘어나던 약간은 버블이 있던 이 시기에 이제 런칭이 된 건데 후속 투자가 적절하게 타이밍리하게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개발 투자가 더 이상 잘 진전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서비스가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그런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사례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세계 최초의 3차원 가상세계 서비스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한국이 원조였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컨 라이프가 나왔죠. 2003년에 린든랩에서 세컨 라이프라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가상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활동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엔터테인먼트나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사람 간의 교제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종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가상세계를 만든 것이 세컨 라이프였죠. 2003년에 만들었고 2007년까지 1200만 명의 가입자가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나름대로 잘 런칭했던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 세컨 라이프에 가입을 해서 아이디 만들어서 활동을 해봤는데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막 레이턴시가 렉이 자꾸 걸리고 튕겨나가고 막 이런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이게 별로 서비스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안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 세컨 라이프가 사실 초기에 주장했던 시도했던 철학이 이 가상 세계를 통한 어떤 인간에게 창조의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물건 혹은 내가 가치를 제공을 하고 획득한 그런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도가 됐었던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여기서 이제 다 포용해서 실험을 했었던 그런 플랫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알다시피 기술적으로 인프라가 뒤따라오지 못하고 아이디어가 너무 앞선 상태에서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게 뭐 그래픽 3D로 하다 보니까 렌더링 버벅버벅거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술 서비스 장애 때문에 결국은 불만족하고 이제 튀어나갔던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줬던 지나치게 과도한 자유도 이게 뭐 성인물이나 도박이나 폭력물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제재가 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이런 룰 같은 것들이 잘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이제 이 커뮤니티를 막그 오염시키고 거기에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세컨 라이프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그 시기에 런칭이 됐었지만 이것 또한 조금 빨랐던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기 전에 서비스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들이 이제 미스매칭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하는 그런 장표이긴 한데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최근에 와서 자꾸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면 이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에 2006년도 우리나라에서 논문도 이제 요 근처 2006년, 7년, 8년 요때 이제 논문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기술 분류를 했던 엑셀러레이션 스터디 파운데이션이라는 요 단체에서 메타버스를 기술 분류한 것은 요렇게 이제 현실에 대한 어떤 아주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이냐 혹은 현실을 조금 더 증강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냐
혹은 굉장히 개인적이냐, 혹은 좀 외부적이고 공공적인 비즈니스 용도냐라고 하는 두 개 축을 가지고 네 개 분면을 만들었던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버추얼월드라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 미러월드나 AR,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나 라이프 로깅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깊은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B2B 영역에서는 이런 버추얼 월드 부분이나 미러 월드 부분, 증강현실 부분, 이 모든 부분이 비즈니스 용도로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잘 맞는 그런 어떤 유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랫폼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가지 분면 중에서 버추얼 월드 중심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비즈니스 영역, B2B로 쓰여지는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 혹은 의료나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쓰여지는 굉장히 어떤 범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의 범주에 들어갈 텐데 지금은 일단은 버추얼 월드 중심의 어떤 플랫폼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굉장히 협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우선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협의적으로 여기서는 잠깐 체크를 해보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로블록스나 포트나잇이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뭐 게더타운이나 뭐 이프랜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팁을 제공해주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가 로블록스의 CEO였던 CEO인 데이브 바스주키라고 하는 분이 금년 초에 자기는 이제 로블록스에서는 메타버스를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8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세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나 대신에 현실에 있는 나 대신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자아를 보여줄 수 있는 아바타라는 것이 지금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바타끼리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그 가상세계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굉장히 몰입될 수가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재미와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이머시브한 그런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우 프릭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움직여질 때 어떤 예를 들면 내가 메타버스 안에 있다가 한강에 있는 공원에 있는 시위에서 음료수를 먹다가 갑자기 내가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음악을 들으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점프를 해서 갈 때 굉장히 스무드하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락날락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장애물들이나 엔트리 배리어 같은 것들이 없게 만들어 설계를 해놔야지 이것이 메타버스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가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버라이어티 당연하죠.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뭐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재미 요소, 가치 요소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해줘야지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anywhere 어디에선 뭐 국적 불문하고 인종 불문하고 문화 불문하고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게.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것들이 이 플랫폼이 이미 수억 명의 지금 액티브 유저들을 이제 지금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요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코노미, 경제적인 요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내가 뭔가를 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 가치를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그 전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베네핏을 거꾸로 내가 제공을 받고 받은 그런 어떤 베네핏을 가지고 또 다른 남의 가치를 또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경제의 어떤 구조가 돌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 시빌러티, 요 안에서 내가 안전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서로 사람 간에
규칙과 어떤 법규 같은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이 가상세계 안에서 나는 위험성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8가지를 가지고 이제 로블록스가 자기네 메타버스 플랫폼이 만들어진 기본 이니셔티브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요. 요런 내용들이 결국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 때 굉장히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 외에도 아마 몇 가지 우리가 더 추가하거나 더 보강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대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추얼 월드라는 그런 어떤 협의의 메타버스를 가지고 굉장히 B2C 영역의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거는 뭐 메타버스라기보다 이것도 메타버스죠. 심시티라는 게임 안에 롯데가 자기 백화점을 만들고 있다거나 혹은 구찌가 제페토 안에 명품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명품을 직접 전시장 역할도 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웃기는 것은 구찌에서 판매하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상세계 한정판의 명품이 실물도 아닌데 실물 제품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더라. 뭐 이런 일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응용 사례가 되는 거고요. 뭐 우리가 기존에 대한민국은 사실 이 면에서 굉장히 앞장섰던 거죠. 게임 내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장착을 해서 무기를 더 사거나 옷을 입거나 뭐 회복 약을 먹거나 하는 것처럼 어 아바타가 내 게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움직여지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직접 소비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물품들을 다이렉트로 구매하는 D2A라는 이런 영역까지도 새로 생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어떤 메타버스의 마케팅이나 쇼핑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도 쉽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참 동안은 이런 어떤 마케팅이나 쇼핑에 관련된 그런 어떤 메타버스의 응용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저도 지금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못하고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 서비스 차원 혹은 학생들의 어떤 학교에 대한 애교심 고양 차원에서 기회 제공 차원에서 뭐 메타버스 내에서 축제를 진행을 한다든가 혹은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진행을 한다든가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진행을 한다든가 요거 뭐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UC 버클리에서 졸업식 이거 학생들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순천향대, 숭실대 이런 데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도구로 스쿨 이벤트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용도로는 메타버스가 특히 이제 뒤에서 잠깐 장표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페이스북에서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면서 처음 접근하는 부분이 비즈니스 미팅 쪽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SKT의 점프 VR, 지금은 이게 이제 이 브랜드로 다 통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월 달에 여기를 통해서 실제 버추얼 미더블 여기서 실제로 미팅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채용 설명회를 하거나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미팅의 용도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미팅의 용도가 사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이것의 전용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게더타운이라든가 스페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이거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UCG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굉장히 큰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공공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시도를 하는데요. 사실 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정입니다. 공공에서 과연 어떤 쓸모가 있을까? 뭐 지자체에서도 메타버스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메타버스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자문을 요청하는 뭐 그런 연락들도 보고 이러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혹은 공공에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커다란 유시지를 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서울 창업허브에서 제페토 안에 서울 창업허브를 제안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 공간 안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 거냐. 이건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시도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정치가들도 사용을 했고 청와대에서도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마인크래프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가상 세계 안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그런 뭐 공공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활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B2C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가장 그나마 활용을 잘하고 있는 데가 연예계인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업계, 연예 혹은 방송 이쪽 분야인 것 같은데 뭐 JYP의 있지라는 아이돌 그룹이 제페토 안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공연하는 모습들이 보면 이 아바타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지 멤버들이 이런 어떤 모션 캡처 센서 같은 것들을 다 몸에 부착을 하고 자기의 동작을 그대로 아바타에게 전달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미러월드이기도 하고 버추얼 월드가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죠. 이게 그냥 애니메이션상에서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멤버들이 실제로 댄스하는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힌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JYP 그룹뿐만 아니라 YG 그룹, 블랙핑크가 제페톤에서 뭐 팬사인을 진행을 한다든가 요 SM에서는 걸그룹 에스파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에스파 자체는 디지털 에스파라는 개념을 같이 만들어서 에스파의 멤버들의 어떤 디지털 아바타에 해당하는 디지털 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디지털 자아들을 다 만들어서 이 그룹의 런칭 초기부터 서비스 초기부터 이 디지털 자아들이 같이 움직여지게 하고 요걸 통해서 이 고객들에게 팬 서비스 및 어떤 이 그룹의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뭐 SM그룹은 최근에 카이스트하고 또 이 협약을 맺어서 자기네 있는 모든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요소들을 이 메타버스의 기술들로 접목을 하기 위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서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상 인플루언서까지 생긴 거죠. 아포키 혹은 FN 메카라고 하는 이런 이 실제로 사람은 없는데 이게 인플루언서 자체를 아예 아바타만 존재하는 인플루언서가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 팔로워가 1,000만 팔로워인데요. 아무튼 그냥 오프라인에 실제로 연예인들이나 어떤 스타 셀러브리티보다도 훨씬 더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을 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이게 관광이나 어떤 컨벤션 용도로 국내나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도 이게 방송이나 방송 중계나 혹은 실제로 이제 스포츠 구단에서도 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중계를 하면서 이 중계 현장에 있는 경기장 안에 나의 아바타가 가서 실제로 이 중계에 참여를 하고 응원을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유플러스가 이제 8K 기반으로 이제 소셜 VR 실감 야구 중계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유저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해주는 그런 좋은 요소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가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입니다만은 여기도 가상의 어떤 땅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딩을 세울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맨시티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B2B라는 부분 이게 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제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사례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건 뭐 B2C일 수도 있고 이제 B2B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스트페이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증강현실 앱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메타버스 가상 버추얼 월드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 우리가 오그먼티드 리얼리티를 얘기를 했었던 메타버스 영역 중에서 오그먼티드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게 내가 달릴 때 혼자 달리면은 운동할 때 워낙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내가 AR 안경을 쓰고 나면 나하고 적정한 거리 앞에서 나의 어떤 고스트 페이서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치면
경쟁력을 자꾸 경쟁 심리를 자꾸 유발하게 해서 뭔가 내가 러닝하는 부분에 훨씬 더 재미 요소가 들어가고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 이게 AR 글라스를 통해서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이지만 실제로 이제 고스페이스라는 그런 제품으로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잠잠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이제 계속 홀로렌즈 계속해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진행을 해오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메시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금년 초에 런칭은 해서 이게 아마 이제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홀로렌즈나 홀로렌즈 기반의 어떤 그런 어떤 하드웨어, 그다음에 VR 헤드셋, 다른 VR 헤드셋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상현실 안에서 협업을 할 수가 있게 원거리에 있는 원격에 있는 다른 어떤 파트너들과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솔루션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이제 여기 같이 붙여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B2B 차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헬스케어 부분은 우리 정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는 광경들을 직접 메타버스라는 어떤 플랫폼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것들을 우리 직접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그 현장에 있는 현장감을 직접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병원 안에서도 이게 ATEP라고 하는 게 아시아 흉곽경 수술 교육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적으로 이런 시도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임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많이 뽑아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좀 오래된 현재 메타버스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워싱턴 대학교에서 4DC라는 퍼즐 게임을 과거에 만들었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들이 서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단백질 구조들이 연결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게임을 만든 거죠. 근데 이 게임을 통해서 의료진들끼리만 디스커션 하던 거에 비해서 이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게임을 통해서 이 단백질 분해 구조 요것들에 대한 솔루션들을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결과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던 그런 이제 게임의 사례인데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의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료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호라이즌 서비스 자체가 풀 런칭은 안 되고 이 부분 호라이즌 플랫폼이 자기네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먼저 런칭한 것이 호라이즌 워크룸이라고 하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원격 회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먼저 런칭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 마크 주커버그가 있고 여기 이게 아마 기자간담회 런칭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했던 그 화면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원격 회의를 통해서 페이스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혹은 SNS 플랫폼의 어떤 그 집객력들을 이 호라이즌 워크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시험적으로 태핑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시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 단계, 워밍업 단계에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광을 팔려고 하는 데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죠. 뭐 잘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가 뭐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니까 GPU를 만드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면 본인들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것 때문에라도 아마 부추기고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엔비디아 또한 옴니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주로 산업적인 용도 형태로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이나 혹은 산업 현장에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나 뭐 어떤 훈련 같은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다음에 원격 협업을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중심의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기술 개발하고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가상협업 혹은 가상회의 분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대부분의 지금도 우리가 이제 줌 기반으로 하지만 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 협업
혹은 회의 툴 같은 것들이 완전히 맨더토리로 이제는 삶에서 필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그런 분야에 대한 유시지가 큰 부분이 결국은 원격 회의, 가상 협업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죠. 뭐 스페이셜이라는 회사도 그 중에 하나로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중에 툴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영역이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유시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디지털 트윈 부분이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죠. 버추얼 싱가포르를 메타버스의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싱가포르 사진이라고 하면 오른쪽이 버추얼 싱가포르의 어떤 개념이 될 텐데 여기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어떤 건물이나 도로나 어떤 뭐 다양한 그 도시 인프라 시설 같은 것들을 디지털 트윈 형식으로 구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구축을 해놓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어떤 바람이 이런 건물 사이로 불어올 때 혹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올 때 이 건물 사이에 통과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나 비의 영향력이 이 근처에 있는 다른 강이나 물이나 혹은 다른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이걸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세계와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구현을 해놓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이 버추얼 싱가포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 행정의 툴로 메타버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메타버스 영역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장 많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뭐 제트기 엔진이라든가 독일에 있는 암백에 있는 스마트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생산성, 효율성들을 높여가는 그런 사례들을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많이 보이는데 굉장히 비싼 슈퍼카라고 얘기하는 마세라티의 기블리라는 차량인데 요거 생산 라인 자체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요거 자체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원격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원격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원격에서 메인터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자동차 공장에도 GE의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 지금 접목이 돼서 이 제품을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됐다는 그런 사례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항공기 분야, 이 보잉이나 누베온이라는 여기 이제 그 기업 같은 데서 이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이게 대부분 이 분야에서 많이 쓰여지는 게 MS 홀로렌즈, 이 AR 증강현실 홀로렌즈를 통해서 내가 디지털 트윈이거나 혹은 정비를 하게 하는 정비 매뉴얼 같은 것들을 증강현실상에 띄워서 여기에 보게 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실무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제조업체들이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현대자동차에서 버추얼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라는 것을 2년 전인가 요걸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있는 모든 이 파트들을 하나하나 이 에셋들을 하나하나 다 버추얼로 만들어서 버추얼 에셋들이 필요하면 합체가 되고 필요하면 이렇게 분체가 돼서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돌리고 그 자리에서 돌리고 세부적인 것들을 뜯어보게 함으로써 이것들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좀더 뭐 원격에 있는 사람들끼리 원격 협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하게 설계와 이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례인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대자동차는 요거는 이제 설계와 개발인데 요거 외에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시승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실제로 내가 버추얼로 HMD를 쓰고 내가 선택한 차량에 실제로 탑승을 해서 버추얼 드라이빙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측면 혹은 마케팅 측면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지금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현대자동차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B2C나 B2B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이런 메타버스라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러면 기존의 가상융합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가상융합 기술은 작년까지 한참 또 얘기하던 엑스랑은 또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요게 이제 과기부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장표를 하나를 정리를 해준 건데요. 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상융합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DNA, 데이터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기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요 DNA라는 3대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XR 기술들을 우리가 접목을 하면 이게 이제 복합 범용 기술, 가상융합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네 가지의 메타버스 세계에서 각각 적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 이것이 가상융합 기술과 메타버스하고의 어떤 연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측면에서 이제 차이는 여기는 기술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요 영역에서는 이런 기술이 기반이 되지만 이 안에 이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어떤 제반 경제나 어떤 법제도나 이런 모든 부분까지 여기 이제 같이 묶여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상 세계로 가야 되는 메타버스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상융합 기술과 메타버스를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경쟁적으로 지금 뛰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사례도 있었지만 애플이나 구글이나 삼성전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표 요거는 이제 과기정통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잠깐 참고를 한 건데 여기 있는 것만을 보면 뭐 주로 AR 증강현실 기반의 어떤 AR 글래스를 만든다든가 AR 디바이스를 만드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증강현실 기반의 어떤 기기들이 이런 메타버스, 향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메타버스의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 모든 국가들이 이 메타버스 라는 용어 혹은 가상융합 기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XR 기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경쟁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범부처 정책을 작년 말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가상융합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equals 메타버스 경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DNA라고 하는 기반 기술 인프라 바탕 위에 XR 기술들을 각각의 산업 영역별로 혹은 소비자의 영역, B2C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영역별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가상융합 경제로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정책의 또 후발적인 어떤 그런 진행 사항으로 금년 4월 달에 기재부에서 신산업 전략 TF를 5가지를 전부 5대 지원 대상을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클라우드, 블록체인,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별도의 작업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작업반은 지금 과기정통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작업반의 구성 멤버가 돼서 각 이 부처의 실장급 굉장히 고위 공무원 책임질 수 있는 관료들이 총괄 반장을 맡아서 이것들을 이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법제도나 기술에 대한 기술 발전이나 혹은 이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플랫폼 서비스 개발 지원, 인력 양성, 인프라, 뭐 R&D, 전문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포럼들도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를 위한 어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런 하나의 뭐 오피니언 리더나 혹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같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지식 공유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정부는 기본적인 개발이나 실증을 하기 위한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R&D 투자를 해주는
기반 요소 기술을 만들게 하거나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이런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어주면 민간에서는 이것들을 직접 서비스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뭐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이것들을 실증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제가 준비한 장표들은 오버뷰하면서 짚어봤는데요. 여전히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디스커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누가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ASF에서 만들었던 그 네 가지 분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융합 경제라고 하는 그 새로운 화두, 기존에 우리가 썼던 XR, 그리고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버추얼 월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협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거냐. 그다음에 민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거냐. 잘못하면 정부가 이게 예산을 많이 쏟아져서 막 부어줄 테니 민간들은 그런 펀드를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프리라이딩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잘 나눠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 세계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게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중앙 통제식, 센트럴라이제이션이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접목돼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일 수가 있는데, 과연 중앙 집중형으로 통제하고 뭐 예를 들면 그 버추얼 월드 안에 있는 모든 세컨드 라이프 같은 데서 그 안에서 모든 규율이나 어떤 법규나 윤리나 뭐 제도나 경제 화폐나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모두가 통제를 할 거냐, 아니면 그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자유도를 줘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디스커션 포인트로 제가 남겨두고 제 발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